안녕하세요. 한국경제론 8주차죠. 네, 8주차입니다. 오늘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국가는 해방 이후에 여러 식민지 개발도상 국가들 중에 해방된 나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나라들 중에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들만의 그 자랑이 아니고 여러 후진 개발 국가들 또는 개발도상 국가들한테는 그야말로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혁혁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결과 지금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가 됐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 이렇게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7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인구 숫자가 많으면 사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걸 달성했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일이죠. 네, 그래서 고도 성장을 기록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산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어, 돈이 많으면 이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산다는 걸 의미하고 잘 산다는 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려면 소득이 많아야 되죠. 그 소득이 많아야 되고 그 소득이 많으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생산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잘 사는 비결은 얼마나 그 한 나라가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소득은 생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입니다.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팔려야 되거든요. 교환 가능한 생산입니다. 그러면 그 생산물에 대해서 일정한 지출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출이 있어야 그 생산물이 판매가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산된 물건이 실현된 것, 그것이 바로 소득이죠. 우리가 그 어떤 생산물의 가치가 실현되면 그 가치는 누구한테 분배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든 그 생산물에 실현된 가치라고 하는 게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오든 누구한테 오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이 생산을 했느냐가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을 결정한다. 그걸 이제 국민 소득이라 그러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이 소득 수준이 높으면 생활 수준이죠.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 수준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소득이 높아진다. 또는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총 소득은 곧 총 생산에 의해 결정되고, 총 생산과 같게 되고, 총 지출과 같게 된다. 이게 이제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느냐. 결국 우리나라의 그 어떤 소득 수준, 부를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소득을 측정을 할 때 GDP를 가지고 측정을 하죠. 네, GDP라고 하는 게 이게 P가 뭐죠? 생산물이라는 뜻이죠. 프로덕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총 생산물이니까 얼마나 생산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이전 작년에 올해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더 작년에 비해서 더 잘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보시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잖아요. 마이너스 1%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 마이너스 1%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생산이 덜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면은 그 전해에 비해서 올해가 생산량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더 소득이 많아지고 더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는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년도 GDP 분의 금년도 GDP 빼기 전년도 GDP 곱하기 100,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 개념이니까 100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퍼센트 더 생산을 많이 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고, 여기 다 실질 GDP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실질치가 들어가고 여기도 실질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명목치가 있고요, 실질치가 있습니다. 명목치, 실질치가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실질치라고 하는 건 많이 생산한 걸 의미해요. 이거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작년 동안에 생산한 게 요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였는데 작년에, 근데 올해 이 두 개를 생산했다. 요거 두 개, 요거 그 두 개를 생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 생산하다가 두 개 생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두 개를 생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배 생산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얼마입니까? 100% 경제 성장을 한 것이죠. 100% 성장을 두 배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생산량을 우리가 양으로서 이렇게 개수로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화폐 가치로서 나타내잖아요. 화폐 가치로 나타낸다는 거는 1 곱하기 이거의 가격을 곱해서 나타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의 가격을 곱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물량의 종류가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개수로서 나타내는 게 되지만, 이런 상품이랑 이런 상품이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수로서 나타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치를 부여를 해서 나타내야죠.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해가지고 요거 뭐 1,000원이다, 이거 2,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총 한 것이 GDP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의 개수에다가 그 화폐 가치, 즉 이것의 화폐 가치, 즉 가격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격을 곱하는데 우리가 물가 수준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작년에는 이게 1,000원이었는데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변한다면, 이거 작년에 만약에 이게 1,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거는 우리가 GDP가 1,000원이죠. 근데 올해는 이거의 가격이 2,000원으로 변했어요. 하나의 가격이 2,000원으로 변했으면 올해는 두 개 생산됐으니까 2 곱하기 2,000원 하면 4,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개에서 두 개로 그 생산량이 변화돼서 실질적으로 GDP가 두 배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명목치 즉 물가 그 가격까지 표시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1,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어난 거니까 GDP가 두 배로 원래 2,000원 돼야 되는데 4,000원 됐으니까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두 배 뻥튀기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배 경제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배 성장한 것으로 이제 잘못 될 수 있으니까 명목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네 배로 성장한 걸로 보이니까 그거는 이제 네 배로 성장한 건 명목치거든요. 네, 명목치인데 실질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가 변동, 즉 가격의 변동분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을 제외시켜주는 그런 거를 실질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GDP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변동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물가 수준을 그 실질 GDP를 계산하는 물가 수준을 기준연도 물가 수준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네, 다 맞춰줘요. 네, 맞춰줘서 물가 변동 물론 이게 하나에서 두 개로 변한 거에다 곱하는 가격을 2015년 예컨대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5년으로 가격으로 책정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GDP가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비교 가능하게 되죠. 물가 변동을 제외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생산 물량이 많아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기 위해서는 작년의 가격, 물가 수준, 올해 물가 수준, 즉 가격을 동등하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 가격으로 하면 둘 다 2019년, 2020년이지만 2015년 가격을 곱해주면 사실 물가 변동은 없는 걸로 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실질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실질치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건 1인당 GDP예요. GDP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GDP 총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중국 같은 나라는 10조 달러가 넘죠. 네, 1년 동안에 GDP가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10조 달러가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GDP 총액이 큰 나라죠.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인데 그러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로 그걸 나눠주면 한 10,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10,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GDP는 10,000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못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1인당 GDP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를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수 GDP를 반영할 때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거 1인당 GDP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경제 성장의 요인이 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제 성장의 요인은 결국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것의 원인은 우리가 공급 측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 생산 요소, 우리가 생산 과정이라고 하면 생산 요소에다가를 투입해서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는 그게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 자본, 토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자원까지 포함한 토지니까 그러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생산물에 이 많이 나온 거, 이 생산물이고 생산물의 총액을 한 게 이게 바로 GDP잖아요. 저기 보시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결국 GDP가 나올 텐데 요게 바로 GDP잖아요. 요게 바로 GDP라고 하는 건데 이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는 생산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 요소 양이 많아지면 되는 것이죠. 네, 생산 요소 양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DP 또는 생산량 또는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생산 요소 양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량을 증가시키든지 자본량을 증가시키든지 자연자원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이 투입량을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자연자원 투입량을 늘리면 당연히 생산 물량, 즉 GDP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 노동을 뭐 5시간 하는 것보다 8시간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본도 많이 고용하면 당연히 생산물이 많이 나오고 자연자원도 투입량이 많으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물량이 10개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의 산출량이 20개다. A라는 사람은 10개고 똑같은 생산 요소의 양을 투입을 했음에도 10개고 B라는 사람은 20개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의 차이거든요. 네. B가 A보다 기술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뭔가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이게 기술입니다. 네. 생산 요소와 생산물 간에 뭔가 있는데 이게 기술입니다. 네. 생산 요소를 똑같이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생산 물량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기술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생산 기술상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기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기술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컨대 A가 예전에는 10개 똑같은 생산 요소로 10개 생산했는데 이제 똑같은 생산 요소 양으로 20개를 생산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걸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기술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술이다. 네, 요게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 물량을 높이려면 생산물의 양 또는 GDP를 증가시키려면 결국 생산 요소 투입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좋아야 돼요. 네, 기술 수준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또 생산물의 양이나 GDP 증가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경제가 성장을 한다. 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이 향상되면 또는 기술이 진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두 가지 경제 성장의 두 가지 요인 공급 측에서 이 공급 측이죠. 공급 측의 두 가지 요인은 바로 생산 요소 투입량과 기술 향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진보했다.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이 진보하는가와 관련돼서는 그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첫째는 노동의 질을 높이는 거죠. 노동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의 질을 높인다던가 아니면은 자본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능이 좋은 자본재, 기계류 같은 것들을 들여온다던가 아니면은 공장을 효율화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잘 이제 조직을 하면은 자본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자연자원도 예전에 쓰지 않았던 자연자원이 도입이 돼서 결국에는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고 그런 생산물은 굉장히 가치가 높다 그러면 이게 기술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석유라고 하는 것이 전혀 쓰이지 않았던 19세기만 하더라도 석유는 그야말로 지하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에 불과를 했었죠. 근데 그게 정말로 에너지 자원으로 쓰이게 되고 그게 적극적으로 현대 사회를 장식하는 하나의 물질로서 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기술 수준이 향상된 것처럼 생산물의 가치나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화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자연자원도 그야말로 새로운 자원, 새로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 뭐 해외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산 조직을 효율화해서 뭐 부서 간 효율성을 높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생산 수준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생산 공정 같은 거 생산 공정 뭐 예전에 쓰이지 않았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생산 공정에 있어서 정말 좋은 효율화를 가져왔었잖아요. 그런 거라든 그 기술 수준이 다 높아지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경영 방식을 바꿔서 뭐 분위기 회사 내 기업 내 분위기를 혁신을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단일한 기술의 향상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단일한 또는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 수준의 향상, 기술 진보라고 하는 건 저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발명, 혁신, 모방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사고죠.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조직상의 뭐 효율화를 꾀한다든지 새로운 기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발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건 과학 정신에 의해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 발명이라고 하는 건 현대에 들어와서 기업 내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휴대폰 기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휴대폰 기술 휴대폰 내부에서 엄청난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계속 이제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발명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혁신을 한다는 것은 이 발명된 과학 기술이 뭔가 상업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그 저 발명품, 발명이나 발견을 뭔가 수익성이 나는 걸로 전환시켜 주는 게 저 혁신입니다. 즉 상업적으로 발명된 과학 정신, 그냥 과학적 산물을 그냥 과학적 산물로 내버려 두면 그건 혁신, 그건 뭐 전혀 기술 향상하고는 기술 진보랑은 상관없는 일이 되는데 그거를 수익성이 나는 상업화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혁신적인 상품이 된다든지 혁신적인 조직이 된다든지 혁신적인 제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 상업화 시켜주는 그게 이제 혁신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혁신, 그러니까 발명과 혁신에 의해서 뭔가 이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확산이 됩니다. 네, 모방을 통해 가지고 확산이 되죠. 네. 그래서 저 발명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 거의 선진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선진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기술 진보의 수혜를 좀 뒤늦게 모방을 하는 나라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점점 기술 진보의 방향으로 이게 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저 모방이나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선진 국가에서 발명과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술 진보의 수혜를 모두가 다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 다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미국이 저런 그 발명이나 혁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아닙니까? 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도 혁신의 대가죠. 네, 혁신의 대가입니다. 네, 과학적 발명품들을 어떻게 하면 상업화해서 그야말로 그 수익성이 나는 물질로 만드느냐 또는 디자인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였죠. 네. 그 혁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그런 기술 혁명, 혁신이나 발명의 수혜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본 거고요. 이 수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수요 측면. 그러니까 이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그거를 누가 수요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수요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수요는 뭐 국내 소비, 투자, 수출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해외에서 많이 수요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다라고 한다면 수출이죠. 네,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됐었잖아요. 네, 4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거의 외국인들이 40% 정도를 사주는 그런 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의 거의 40% 정도를 외국인들이 소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비와 투자가 있는데 국내 소비라고 하는 건 소비재를 구입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재를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 소비와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상당히 많잖아요. 한 30%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는데 물론 이제 25% 정도는 기업 투자고 정부 투자는 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소비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를 미루고 미래의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지출이 많다라고 그런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30% 되는 투자 수요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많고 특징적으로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 명목으로 수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자본재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본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물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국내 소비로 가기보다는 국내 어떤 소비재로 가기보다는 그 자본재의 소비가 많다 보니까 뭔가 생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소비는 그 투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국내 소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 낮은 소비를 수출이 충당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을 충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의 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 성장의 요인은 공급 측으로 보면 결국 생산 요소 투입량과 기술 진보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생산 요소의 투입량의 증가와 기술 진보를 통해서 기술 진보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국내 소비, 투자, 수출의 증진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비중, 국내 소비, 투자, 수출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죠. 네, 나라마다 다르고 저 비중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나라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구획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 수가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출의 물량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이제 시기별로, 세 가지 시기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55년부터 1960년 사이는 이승만 정권이죠. 이제 그 1953년에 한국,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그야말로 해방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1945년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공간에서 그야말로 혼란기를 겪었고, 그 혼란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 전쟁의 어떤 폐허 속에서 그야말로 그 미국의 해외 원조, 그 원조 경제죠. 해외 원조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경제가 꾸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거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해외 원조에 의한 경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그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결국 이제 4.19라고 하는 4.19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경제 성장률은 3%에 머물렀다. 그야말로 혼란기와 전쟁을 겪은 폐허 위에서 원조에 어떤 의존하는, 그리고 이 시기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기간이었고, 4.19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군부 쿠데타의 결과 들어선 정권이 이제 박정희 정권이고, 그 이후에 18년 동안 이제 박정희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까지 그야말로 그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93년인가요? 네, 1993, 4, 5, 93년에 부터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고, 97년까지 97년, 98년 초까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97년에 우리나라가 그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금융 위기를 맞이합니다. 네, 금융 위기를 맞이를 하게 되고, 그때 그 전까지 62년도부터 그야말로 한국의 그 박정희 시기의 고도 성장기를 시작한 시기다. 이 시기는라고 볼 수 있고, 60년, 70년, 80년대 같이 79년까지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고,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래서 97년까지 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꽤 괜찮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고, 그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에 이르는 아주 경제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이때 요 기간 동안에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경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고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련을 비롯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계획 경제 체제의 국가들, 몇몇 계획 경제 체제의 국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일종의 체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계획 경제 체제,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것,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는 여러 중국이랄지 이런 베트남이랄지 이런 나라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거의 전 세계의 반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계획 경제라고 하는 계획을 위주로 한 경제를 구축을 했었는데, 사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다 계획 경제 하에서는 경제가 실패를 했죠. 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 경제의 대계, 경제 미래의 대계를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계획된 경제, 그러니까 공무원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경제 체제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제 체제다. 경제 행위가 꾸려지는 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닥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좀 소련의 어떤 그 계획 경제 체제랑은 달랐습니다. 스탈린식 계획 경제 체제랑 달리 이걸 유도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유도 계획적 성격. 그 뭐냐면 계획을 하더라도 정부가 경제 대계를 다 기획하고 계획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계획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즉 기업들한테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그거를 맡긴 겁니다. 실행은 정부가 계획의 방향,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의 방향을 큰 틀에서는 정부가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 즉 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 산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한테 그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한테 그걸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긴 기업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계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러니까 정부는 유도만 하는 거죠. 네, 민간이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하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이 클 수 있었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은 그냥 국가 소유, 국유기업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큰 기업들, 중국이나 러시아의 큰 기업들은 다 지금도 국유기업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이 컸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굴지의 기업들, 그야말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 플레이어는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식 계획 경제랑 박정희식 계획 경제가 달랐던 것은 계획을 하더라도 주로 생산을 하는 플레이어는 민간 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 계획적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7차례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경제개발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7차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일종의 유도 계획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게 박정희식 개발 계획이었죠. 근데 김영삼 정부라고 하는 문민정부였죠. 문민정부가 처음으로 들어서게 되고 이외에도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군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를 했었는데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와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이때는 작은 정부를 외칩니다. 작은 정부를 외치게 되고 그 이전까지 그야말로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너무 넓혀왔다는 판단하에 즉 독재 체제에 대한 일종의 항거로서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그야말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던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독재 항거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독재 체제에 항거한다는 측면에서 작은 정부를 주창했고요. 양적 성장,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을 했다면 개발 독재 시대에는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보면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랄지 또는 교육이나 의료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치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97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있었을 때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걸 겪게 되고 불명예스럽게 이제 98년도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98년부터 현재까지는 연평균 국민소득이 3%가 됩니다. 워낙 고도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경제도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덩치가 큰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8%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죠.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조금만 많이 성장을 해도 성장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 덩치가 커진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제 8% 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그러면서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500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슈퍼 예산을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쓰는 예산만큼 정부의 크기, 시장에 얼마나 정부가 개입할지가 결정되는데 큰 정부입니다. 상당히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죠.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기업 간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분배 정의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민주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잡음들, 정치적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조가 상당히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 정부 개입의 정도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성장 요인을 보면 우리가 아까 노동, 자본량,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양과 기술 진보가 핵심이다라고 봤는데 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해 왔어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노동 시간도 OECD 기준으로 하면 꽤 깁니다. 주당 노동 시간이 41.5시간이에요. 네, 41.5시간입니다. 네. 노동 시간이 상당히 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동 투입량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도시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취업자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취업자 수가 많아지고 노동 시간도 꽤 긴 편이다. 노동 투입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7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총 인구의 50%가 좀 넘죠. 자본은 우리나라 투자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한때는 GDP에서 투자 비중이 한 40% 된 적도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투자 규모가 커요. 한 30%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한 10% 이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죠. 30% 정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되거든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백업이 돼야 되는데 저축이 적었을 때는 외자 도입을 통해 가지고 즉 해외 저축이라고 하죠. 외자는 해외에서 저축된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저축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자가 많이 됐고, 그래서 노동 장비율, 노동자 1인당 노동자 수에다가 자본량, 자본량에다 노동수를 나누면 이게 1인당 장비율이 되는데, 이게 1억 5천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자본 장비율이 계속 높아져 왔거든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도 계속 높아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당히 부족하죠. 자연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하자원, 석유, 뭐 석탄, 가스, 금, 뭐 여러 가지 니켈, 금속, 원료 이런 것들 지하자원들 굉장히 부족하죠. 지하자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표자원도 부족해요. 뭐 지표자원들 여러 가지 이제 고무랄지 또는 나무, 원목과 같은 질 좋은 원목 이런 것들은 늘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술 진보도 모방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발명과 혁신을 이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휴대폰 사업이랄지 또는 디스플레이 사업 또는 뭐 2차 전지 사업에서 최근에 기술 혁신, 그러니까 발명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기술 수준이 R&D 투자가 세계에서 1위거든요. GDP 대비 4.81입니다. GDP 대비 4.81% 정도 되니까 이 세계 1위입니다. R&D 투자가. 확실히 뭐 우리나라에 그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그동안 뭐 최근에 와서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모방, 대부분 모방이었죠.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뭔가 발명과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수가 모방, 그러니까 선진 국가에서 발명이나 혁신이 이루어진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왔다. 근데 최근에는 연구개발비가 세계에서 뭐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물론 이제 연구개발 총액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거의 미국이 거의 다 미국이 1위입니다. 미국이 단연 1위입니다. 미국이 발명도 많고 혁신도 많죠. 자, 이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서 생산 요소 투입량의 증가와 기술 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로 경제를 이야기했을 1962년부터 1997년까지 고도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였다라고 하는 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야말로 1960년대만 하더라도 수출 주도형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경제에서 없으니까 수입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수입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려면 외화가 필요했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다가 70년대부터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는 요 기간에 개발되었던 그야말로 그 중화학공업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초석을 다져서 지금은 중화학공업을 수출하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먹거리죠. 우리나라가 주로 경제 성장을 하는 요소다라고, 수출과 중화학공업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이나 자본 투입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룬 주 요소는 요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성장했다. 앞으로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IMF 외환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